네, 한국사 신명섭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4월에 했던 진령군 강의를 다시 재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떠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떠들더라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보면서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조선의 모습인데, 자,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한심했던 시기였죠. 저 멀리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 딱 봐도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 자, 이렇게 중국 사람의 머리끄댕이를 딱 봐도 이거는 일본이겠죠. 이렇게 끌고 가고, 조선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짓밟히고 있는 거죠. 자, 러시아 말로 꼬레아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조선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뭘 쓰고 있습니까? 색안경을 쓰고 있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장림 또는 소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조선은 한심하게 여전히 어떻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었던 것이었죠. 자, 물론 조선만 한심했던 건 아니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19세기 청나라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 서구 열강 세력으로 딱 보이지? 다들 칼을 들고서 중국이란 피자 덩어리를 서로 뭐 하겠다? 먹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옆에, 자, 일본 사람인데, 요 일본 사람, 일본 놈, 사실은 쪽발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칼을 들고 있지 않죠. 칼을 차마 못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에 잠겨 있죠. 나도 먹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은 중국을 먹는데 거의 성공을 하죠. 왜냐하면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청일전쟁에서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로 청나라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때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요동을 얻는단 말이야. 그때 일본이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때 서양 세력인 러프독이라고 그러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프독 삼국 간섭이라고 그래. 삼국 간섭인데 안 내나 한단 말이야. 그때 일본이 이 요동이란 피자 조각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대로 토해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일본은 포기하지 않죠. 1937년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갔던 것이었죠. 하여튼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청나라도 무척 한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만국의 군주 고종 뒤에는 중전 민씨가 있었고 중전의 뒤에는 무당 진령군이 있었다. 자, 드라마에서 김민정이란 배우가 진령군의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4월 달에 이 강의를 하면서 설마 하면서 강의를 했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만국의 군주 고종 뒤에는 중전 민씨가 있었고 중전 뒤에는 무당 진령군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자꾸 이 그림이 떠오르죠. 대통령 뒤에 누군가 있고 그 뒤에 천공 또 누군가. 자, 가봅시다. 오늘 수업 준비하다가 새롭게 뭔가 자료를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신문을 뒤져보는데 또 건진법사 얘기가 터졌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하는 대답이 어느 정부에나 있는 현상이다. 정말 한심한 인식이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툭툭 떨어지고 있어. 사적 채용, 관저공사, 특혜 의혹 등등. 이걸 갖다가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의적 프레임 공격이다.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죠. 자, 예전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김건희 씨는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과 삶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자, 정말로 그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군자가 여럿 모여도 모자라지만 나라를 망치는 일은 소인 하나면 족하다. 중국에서 나온 말이죠.
자, 나라를 망치는 일은 소인 하나로 족하다. 몇 달 전에 그 걱정이 지금은 정말 걱정이 됐죠. 그냥 기우려니 이렇게 싶었는데,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봅시다. 자, 조선왕조 500년 가장 한심했던 19세기 말, 만국의 군주 고종 뒤에는 중전이 민씨가 있었고, 민씨 뒤에는 누가 있었다? 무당 진령군이 있었다. 자, 만국의 무당 진령군, 오늘날로 말한다면 비선실세가 되는 거죠. 명성황후의 비선실세. 자, 조선을 홀린 무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몇 해 전 이 책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자, 진령군이 등장하죠. 자, 진령군에 홀린 그들의 전행으로 조선의 국군은 탕진되었고, 자, 또한 2017년 한국에 큰 혼란이 휩싸였다. 최순실 얘기죠. 자, 공식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국정을 농단할 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국가의 중요한 행사였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 개막식이었는데, 자, 이런 취임식에도 깊숙이 관여하였고, 자, 각종 인사에도 개입했고, 사설의 이권을 전횡하고, 자, 이렇게 자신의 위치와 자격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비선실세, 요즘은 핵관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핵관 중에 핵관은 또 누굴지. 자, 여러분, 불과 제가 몇 달 전에 기후 속에서 촬영했던 것이었는데, 제가 굳이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일이 지금 뭐 되고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 들죠. 자, 그런데 2022년 대한민국은, 자, 그 당시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4월 달엔 이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2022년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망각된 비극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만국의 역사,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다시 볼까요?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군자가 여럿 모여도 모자라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망치는 일은 소인 하나면 족하다. 설마 훗날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 쓰여지진 않겠죠. 만국의 군주, 지금은 대통령쯤 되겠죠. 뒤에는 누가 있었고, 그 뒤에는 무당 또는 법사 누가 있었다. 설마 이런 기록이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진령군과 명성황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진령군이 누구냐? 자, 제가 이미 한번 했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 거를 봤다는 전제에서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보신 분들은 그냥 또 한번 복습한다고 보시고, 처음 보신 분들은 아, 두 번째 강의구나. 자, 가봅시다. 도대체 진령군이란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지석영이라는 분이 있죠. 자, 지석영 유명한 분이죠. 종두법으로 유명하고 국어 연구에도 대단히 유명한데, 자, 지석영의 상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1894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94년이면 요게 갑오년이 됩니다. 갑오년. 갑오년이면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흔히 갑오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갑오개혁. 요에 우리가 조선 개국이란 요것을 쓰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의 연호를 썼죠. 중국의 연호를 썼는데 갑오개혁 때 근대적 개혁을 진행하면서 중국 연호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기준으로 잡냐? 1392년. 그럼 1392년이면 어떻게 되죠? 자, 이성계가 조선을 열었을 때가 1392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1894년이니까 몇 년이 흐른 거야? 503년이 흐렀네. 자, 그래서 이걸 개국 기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개국 503년, 갑오개혁 시기죠. 이때 지석영이 올린 상소의 내용을 보니까,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신이 전국의 억만 백성의 입을 대신하여 자세히 진술하겠습니다.
자, 정사를 전행하고 임금의 총명을 가리며 백성을 수탈하여 소요를 초래하고 원병을 불러들이게 만들며 난이 일어나자 먼저 도망간 간신 민영준과 자, 신령의 힘을 빙자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기도한다는 구실로 재물을 축내며 요직을 차지하고 농간을 부린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 아, 여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역사 기록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앞에 기록을 보니까 신령의 힘을 빙자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자, 기도한다는 구실로 재물을 축내며 게다가 요직을 차지하고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자, 그들의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자, 저들의 극악한 행위가 아주 큰데도 한 사람은 귀양을 보내고 한 사람은 문책하지 않으면 마치 아끼고 비호하는 것처럼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풀리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상반검으로 두 죄인을 주륙하고 머리를 도성문에 달아 매도록 명한다면 민심이 비로소 상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지석영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소를 올렸느냐. 자, 또 다른 상소를 보니까 정원 안효재라는 분의 상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상소를 하고 직언을 했단 말이야. 당시 무당 진령군의 어때요? 그제 전형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자, 이 직언을 했더니만은 직언을 한 사람에게는 전라도 섬으로 뭐 했다는 거야? 유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지석영의 이런 상소에 대해서 고종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알고 있다. 그냥 알고 있다고만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런 대책은 없었다. 자,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모 법사란 분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서 각종 민원이나 무엇을 해결해 주겠다는 기사가 신문 곳곳에 떴죠. 청와대의 발언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기업인들에게 조심해라.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진령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모군란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모군란인데 자, 이모군란.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모군란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만은 자, 봅시다. 자, 연표를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우리가 흔히 근현대사를 하면요. 여기 1863년 고종 임금이 즉위하게 되죠. 고종이 즉위하게 되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권세를 누리게 된단 말이야. 자, 되는데 자, 이 근현대사를 딱 보면요.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그 다음에 1900년대, 20세기로 넘어 들어가죠. 자, 19세기 끝을 해서 20세기로 딱 넘어 들어가면서 여기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1882년이면 여기에 해당하네요. 82년, 요 해가 이모년이거든요. 이모년. 여기 이제 이모군란이 딱 발생했는데 자, 1880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가 우리나라에서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였습니다. 개화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이런저런 부작용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유명한 것이 82년에 이모군란이 있고 그 다음에 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싹 집어줬는데 지금은 이모군란과 자, 이 갑신정변 자체를 다룬 건 아니니까 아, 시기가 요쯤이구나. 요 정도만.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여기서 자 10년 딱 뛰면 1894년 무렵인데 요게 동학과 갑오격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모군란이란 것이 왜 발생했느냐 했다면 구식군인들이었죠. 구식군인들. 자, 요렇게 보니까 요렇게 한양이 이렇게 있었다 하면요. 한양이 이렇게 있으면 요쪽에 이제 왕십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이태원. 남산 바깥에 이태원이 있죠. 조선 후기에 이쪽에 조선에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살았는데 여기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군대 취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군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직업군인들이 왕십리나 이쪽 이태원 일대 많이 살았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근현대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자, 1880년대 신식군대를 키우면서 신식군대를 우대하고 구식군대를 차별했던 것이었죠. 13개월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때 성난 군인들이 이어서 난리가 이렇게 났던 것이었죠. 근데 요 그림을 싹 보다 보면 이게 이제 99년이 막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기 초가지붕 위에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건 일본 놈이야. 이 99년들이 자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도망가는 일본 놈들을 쫓아가는데 이 양반들이 굉장히 다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제물포까지 도망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99년들의 난동 속에서 어떻습니까? 조선이 발칵 뒤집어지고 이 군인들은 창덕궁까지 습격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별기군, 신식군대의 모습이죠. 별기군. 자, 특별한 무기를 가진 군대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요때 자, 누가 등장하느냐? 흥선대원군이 등장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자, 아까 말했듯이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딱 10년 집권했거든요. 10년 집권하고 그다음에 고종이 장성했어. 고종이 장성하니까 흥선대원군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근데 약 10년, 1882년이네. 여기서 군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를 고종이 수습을 하지 못하죠. 이때 왕비는 이 난병을 피해서 창덕궁에서 궁녀복장을 하고 충청도 충주까지 도망간단 말이야. 가는 길에 장호원이라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태를 수습할 수 없었던 고종은 아버지 나오세요 해서 이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궁녀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보통 우리가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면 이 명성황후와 연관된 영화에서 불꽃처럼 나비처럼 이런 영화가 있었고 또 뮤직비디오에 보니까 일본 낭인들이 칼을 들이댈 때 그때 궁녀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으면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사실은 그건 뮤직비디오의 각색입니다. 각색이고 궁녀복을 입고 도망갔던 것은 이모군란 때였죠. 그러면 이 명성황후가 어제 충주 장호원으로 피신해 몸을 숨겼는데 이때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처음으로 집권한 다음에 뭘 했냐면 명성황후 장례식을 치르죠. 그러면 왕비의 시신도 찾지도 못했는데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장례를 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마라. 이런 뜻이었다는 얘기죠. 흥선대원군과 며느리 명성황후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청도 장호원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었죠.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하느냐? 여기서 진룡군이 등장하죠. 자, 여기서 한 무녀가 찾아가는데 자, 이름이 박창렬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 정확하게는 몰라요. 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불안에 떨고 있던 이 명성황후에 다가간 이 무녀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기에서 자, 매천야록의 기록을 볼까요? 자, 민비가 충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한 무당이 황궁할 때를 점쳐주었다. 그 날짜가 들어맞자 신기하게 여겨 그 무당을 데리고 황궁한다. 이거 무슨 얘기죠?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지만 약 한 달 만에 청나라가 들어오죠. 청나라가 이모군란 사태를 수습한다고 들어왔다가 그때 흥선대원군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청나라로 압송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명성황후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 들었던 시아버지가 이제 청나라로 압승당하자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무당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8월 어느 날 환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날짜가 신기하게 들어맞자 자, 이 명성황후는 이 무당을 데리고 어떻습니까? 한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잠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의 지인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 이름이 잔뜩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잔뜩 나오는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조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천 황현 선생인데 볼까요? 1855년에서 19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약 55세 정도 사시다가 하신 거죠. 자, 이 매천 황현 선생이 원래 전라도 광양 사람입니다. 광양 사람인데 전라도 구례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구안실이란 제시를 짓고 매천야록을 썼던 대쪽 같은 선비. 제가 이렇게 소개했죠. 자, 야록이니까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야사가 되는 겁니다. 야사인데 이 매천 황현 선생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출사를 하죠. 그러나 19세기 썩은 조정의 모습을 보고 발길을 돌리죠. 그리고 지리산 자락에서 책을 썼던 것이었죠. 근데 이 매천 야록은 매천 황현 선생이 기록한 야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야사란 얘기예요. 1864년이면 고종 1년쯤 되겠죠. 그 다음에 1910년 나라 망할 때까지야. 나라 망할 때까지 47년간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 매천 선생을 보면 한쪽 손에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죠. 요게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황현 선생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910년에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1910년. 1910년이면 경술국치죠. 일본에게 나라 빼앗긴 해였단 말이에요. 절명시를 남기죠. 절명시란 것은 선비가 죽기 전에. 자, 어떻게 됩니까? 1910년 9월 7일 국치를 당한 지 열흘 만에 지식인의 책임을 통감하며 독을 들이키게 되는 거죠. 독을 마시고 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자 절명시 볼까요? 새와 짐승이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낯을 찌근거린다. 무궁화 이강산이 속절없이 망하였구나. 가을 등잔 책상 앞에 책들을 가려 천고의 세월을 돌이켜 보게 한다. 아,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어렵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 없네. 가물거리는 바람 속 촛불 내 홀령이 날아갈 저 푸른 하늘을 비추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절명시를 남기고 하는데 저도 가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 시를 읽어줍니다. 근데 이 대목을 딱 보면 자, 아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힘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식인 노릇하기 힘들구나. 자, 저는 이걸 학생들한테 나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선비 노릇하기 힘들구나. 선비 노릇하기 힘들구나. 되는데 자 어쨌든 지식인이든 선비든 조선시대는 뭐 요 얘기는 잠깐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임금이 있죠. 임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독서인들이 있죠. 독서인이 뭐냐 했다면 예전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었죠. 자, 대부분은 문자 해독을 못했단 말이야. 자, 문자 해독을 못하고 여기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자 뭡니까? 별로 없었죠. 자, 동아시아의 독서인층이 있는데 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선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비. 그 선비 우리가 한자로 쓰면 선비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선비가 자기 수양을 다하는 거죠. 자기 수양을 다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면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대부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 그래서 우리가 사대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대부는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보좌해서 만백성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지식인으로서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말이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수신, 제가, 그 다음에 뭐예요? 치국평천하 아닙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그러면 선비로서 열심히 글 공부를 하고 자기 수양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만백성을 위해서 임금을 보좌해서 치국평천하하는 것이 이것이 선비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매천 황현 선생이 속절없이 망해가는 조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힘들구나. 선비 노릇하기 힘들구나. 이렇게 시를 남기고 음독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매천 황현 선생인데 매천 황현 선생의 이 기록을 보면 이 기록에서 이제 무당 진령군과 명성황후의 얘기가 자, 자세히 쓰여져 있죠. 좀 더 갑시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진령군이니까 자, 몸이 좋지 않을 때 무당이 손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면 증세가 줄어들었다. 날마다 총애가 더해지니 무당의 말이라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명성황후는 충주로 도망간 지 50여 만에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자신의 황국 날짜를 정확하게 맞췄던 이 무녀를 깊이 믿고 의지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당의 말이라면 자, 듣지 않는 것이 없었다. 기록을 보니까 머리가 아프다 하면 머리를 만지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 배를 쓰다듬었다. 어이구. 여러분, 왕비의 몸에 무당이
머리가 아프다면 손으로 머리를 만져주고, 자, 이 왕비의 몸에 배가 아프다면 배를 만져주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제 증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명성황후는 잠시라도 그녀와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무당인 그녀를 언니라고도 불렀다. 어이구, 뭔가 상황이 이상하죠? 자, 매천야력의 기록을 봅시다. 마침내 무당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관성제군의 딸이니 신당을 지어 정석껏 받들라. 민비는 그 말대로 따르고 무당을 진령군으로 봉했다. 어이구,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진령군이 나오네. 진령군. 여러분 원래 군이란 것은, 그죠? 우리가 군이란 것은 왕족에게 붙이는 거죠. 조선시대 왕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녀 신분으로 뭐가 됐다는 거야? 진령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관성제군 관우가 나왔죠. 관우. 자, 관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관우하면 중국의 유비, 관우, 장비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임진왜란의 후 명나라 제조지연을 기르기 위해 한양에만 2군데나 관악묘가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심한 노릇이죠. 임진왜란 때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야? 중국의 전쟁 영웅 관우한테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쫓아낸 것이 관우가 쫓아냈다. 한심한 선조죠. 이 관우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관왕이다 해가지고 관왕묘라 그러는데, 동쪽에 있다 동관왕묘, 남쪽에 있다 남묘, 이렇게 말하는 거죠. This stop is 동묘. 동묘. The doors are on your left.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진령군이 나는 관우의 딸이다.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야? 북쪽에 또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관왕묘 이렇게 되는 거네. 북관왕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얘기 좀 더 해볼까? 자, 서울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북악산이 있고 여기 경복궁이 이렇게 있죠. 자, 이쪽에 인왕산, 그 다음에 대학로 쪽에 낙산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좌총룡 우백호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산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한양도성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때요? 그지? 백악산 요쪽으로 가면 이제 요 산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쪽에 대학로가 있고, 요게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요쪽에 있죠. 성균관대학교가 있는데, 요게 지금은 명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명륜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어디면가에 이 관악묘를 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진령군이 여기에 머물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자, 무당은 아무 때나 대궐에 나아가 임금과 민비를 배웠으며 때로는 남자 옷으로 단장하기도 했다. 자, 임금과 민비는 그를 가리켜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군이 되니 믿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군이 되니 믿음직하다. 여러분, 조선시대 무당은 천민이죠. 천민인데, 천민 출신이었는데 왕자에게나 주는 군이란 군호를 하사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기로 계속 갈까요? 자, 한심한 고종의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갑신정변 때 고종과 중전 민씨는 북묘로 몸을 피하게 됐다. 아까 이모군란이 있었고 2년 뒤에 갑신정변이 발생하죠. 급진 계하파들의 정변이었는데 그때 또 한 번 창덕궁이 습격당하죠. 그때 고종과 중전 민씨는 진령군에게 몸을 피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북묘 묘정비 이렇게 나와 있죠. 북묘. 북묘 아까 말했던 그 진령군이 있던 곳. 자, 요 묘정비를 보니까 고종이 이런 걸 써놨네. 나와 중전의 꿈에 관운장이 나타났다. 여기서 나는 당연히 누굴 말하는 거야? 고종을 말하는 거죠. 꿈에 관운장이 나타났다.
임원년 병난에 관운장이 목숨을 구해 주었다. 갑신년에 역적들이 난을 일으켰다. 북묘로 가서 적을 피하니 흉도들 목을 베고 적을 물리쳤다. 임오년, 아까 말했던 이무군란이 되는 것이고, 갑신년 1884년 갑신정변이 되는 거죠. 고종은 한심하게도 두 번이나 다 누가 도와줬다? 관우가 도와줬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지? 관운장을 위해 사당을 짓고 북묘라 이름했다. 여기에 진령군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한심한 조선은 조선의 안녕을 중국의 영웅 관우에게 기원하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계속 매천야록 좀 더 갑시다. 수령과 방백들이 자주 그의 손에서 나왔다. 이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대신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아부하니 혹은 자매라 부르기도 했고 혹은 수양 아들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조병식, 윤영신, 정태호가 특히 심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수령과 방백들이 자주 그의 손에서, 여기선 진령군 무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볼까요? 비선실세인 진령군에게 줄을 내기 위해서 탐관 오래들이 북묘 앞으로 길게 줄을 섰다. 자, 수염이 하얀 중신들은 의남매다. 또 아내를 보내 자매연을 맺고, 젊은 놈들은 진령군을 어머니로 모시고,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비선실세에게 손을 댔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4월에 이 강의를 하면서 기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인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자, 똑같이 지금 뭐 되고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볼까요? 자, 이건 또 다른 기사인데 일제강점기죠. 1828년이니까 일제강점기구나. 일제강점기 때 별공권이라는 잡지에서 자, 진령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은 도성 안의 무녀를 몽땅 내쫓았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무녀들을 다시 대궐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바람에 도성 안에 어디서나 굿하는 소리가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원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합리성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1392년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한양 도성 내에서 굿하는 걸 금지시키죠. 물론 왕마다 좀 달라요. 자, 고종전이 철종이에요. 자, 어떻게 됩니까? 고종전이 정순, 헌철, 고순종이잖아요. 고종전에 철종 때였는데 철종 때도 어떻습니까? 자, 구판이 자주 벌어졌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다시 등장하면서 무녀를 다 쫓아냈는데 다시 무당들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진령군이죠. 그림자 권력, 비선 실세가 된 거죠. 관우의 딸을 자칭하면서 이 진령군이 허구한 날 푸닥거리 구판을 벌여나갔던 것이었죠. 이것이 끊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나라의 창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흥선대원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흥선대원군이 대단한 개혁가였던 건 사실입니다. 자, 19세기 세도 정치의 문란 속에서 다시 정치기관을 확립하고 민생을 안정시키죠. 그러면서 다시 국고가 탄탄해지는 거죠. 매천 황현 선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흥선대원군이 10년 집권했잖아요.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이룩한 것을 고종과 명성황후가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라의 창고가 어떻습니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정부 때 눈 떠보니 선진국, 마침내 선진국, 이런 소리를 들었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환호를 했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가장 모범이 되었고 이제 국제사회를 뭐해 나가고 있었어? 선도에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고, 자,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생겨났죠. 근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국제 무대에서 국가 원수가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각국 정상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아먹을 수가 있을까? 자, 진령군이 벌인 구판을 봤더니만 이런 것이 있네요. 금강산 대구판, 금강산 1만 2천 봉 들어보셨죠? 조선 후기 겸재정선의 그림입니다. 겸재정선 18세기죠. 양반 출신의 겸재정선이 금강산 1만 2천 봉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말로는 진경산수화예요. 진경산수화. 그럼 진경산수화하면 이것이 진짜 경치다. 진짜 경치다. 그 전까지는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중국 그림을 보고 베꼈던 거예요. 중국 화첩을 보고 베꼈는데 겸재정선이 어떻게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릴 수가 있느냐. 나는 직접 가서 그리겠다. 직접 가서 사생하겠다 그랬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경치를 담아놓는다. 그래서 이게 진경산수화인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경치라 그러지만 개구라입니다. 그죠? 왜 개구라냐? 금강산 1만 2천 봉을 어떻게 요 안에 다 담아놔요. 그러니까 이제 겸재정선은 과감하게 그걸 봤지만 자신의 스타일대로 과감하게 어떻습니까? 그거를 자 축약하고 그려낸다. 어쨌든 1만 2천 봉은 다 그려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령군이 어떻게 합니까? 자, 나중에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건강에 되게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명성황후가 자식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자가 맨날 아프니까 이 명성황후는 어땠냐면 근현대사에서 알렌이라는 선교사 들어봤을 겁니다. 알렌. 우리나라 서양식 병원으로 광해원, 제중원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84년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칼을 맞게 되죠. 그걸 서양 의료 선교사 알렌이 고쳐주게 되는데 그때 고종과 명성황후가 너무 고맙다. 소원하는 바가 뭐니? 하니까 알렌 선교사가 병원 하나 지어주세요. 했던 것이 그게 광해원 제중원이 되죠. 그래서 알렌은 이 왕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바람에 이 알렌은 각종 짭짤한 이권을 다 챙겨가죠. 근데 이 알렌도 이 순종을 돌보는 이제 어이가 되죠. 근데 한편 이 명성황후는 이 세자의 건강을 위해서 진령군에게 구판을 벌리는 거죠. 금강산 1만 2천 봉의 쌀 한 섬과 그죠? 돈 1000냥, 무명 한 필씩. 여기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자 봉우리마다 쌀 한 섬과 돈 1000냥, 무명 한 필씩. 이런 대구판을 벌였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것은 그대로 누구의 창고로 들어갔을까요? 무당 진령군의 창고에 들어갔겠죠. 백성들은 뭡니까? 먹지 못하고 굶어가고 있는데 이런 쌀들을 저기 갖다 놓고 또 어떻습니까? 한강가에서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구판을 벌이고 자 그러면서 이것은 진령군의 곳간을 채워나갔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영원한 것은 없죠. 역사는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장면인데 이렇게 이쁜 배우가 명성황후 역할을 하면서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불행하게도 진령군은 명성황후의 머리는 아픈 배는 낫게 해준지 모르지만 그의 신통력도 여기까지였던 모양이죠. 자, 이 진령군은 명성황후를 지키지도 못했고 조선을 지키지도 못했죠. 비참하게 시해되었고 결국은 끝끝내 고종은 만국의 군주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죠. 청일전쟁이 끝나고 친일 내각 개화파 정부는 무녀 진령군을 쫓아냈다. 이때가 1894년 무렵이죠. 아까 지성역에 상소가 있었고 진령군은 북묘에서 쫓겨났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 무당 진령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고려로 가봅시다. 고려에 신돈이란 중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돈을 아주 나쁘게 소개했는데 오늘도 역시 나쁘게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고려 끄트머리에 여기 공민왕이 있어요. 공민왕 하면 고려의 마지막 개혁군주입니다. 마지막 개혁군주. 고려 볼까요? 자,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웠죠. 나라를 세웠고 약 500년 가까운 세월을 쭉 가게 되는데 항상 한 왕조가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여기가 무신집권기. 군인들이 난리를 피운 거 들어봤죠? 무신집권기. 자, 여기가 이제 몽고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40여 년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원간섭기. 자, 이쯤 가면 고려가 엉망진창이 되죠.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때 고려 끝트물에 상당히 괜찮은 군주가 등장했죠. 공민왕입니다. 근데 이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했던 중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이 신돈이었죠. 신돈. 그래서 이제 이 신돈이 엄청난 개혁을 추진하는데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자, 배우 손창민 씨가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고려사 반역열전이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는 필연코 이 중놈일 것이다. 신돈에 대한 혹평이죠. 자, 반역열전을 보니까 신돈의 탐욕과 포악하면 개되지만도 못하니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이다. 그에게 빌붙는 꼴을 나는 참아 보지 못하겠다. 자, 예전에도 이렇게 빌붙는 놈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무슨 법사다, 무슨 스승이다 밑에 빌붙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문에 이 정도 보도되고 있죠. 저는 그런 정치 감각은 없는데 이 정도 보도됐다는 얘기는 이미 상당 부분이 파악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자, 신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돈은 사냥개를 무서워하고 활 쏘기와 사냥을 싫어했다. 또 여색을 밝혀 어이구 스님인데 여색을 밝히시면 어떡하나. 늘 검은 닭과 흰 말고기를 먹여 양기를 북돋우었으며 사람들은 그런 신돈을 늙은 여우의 화신이다라고 수군거렸다. 필연코 이 중놈이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다. 이승경과 정세훈이 죽은 뒤 신돈은 머리를 기르고 행각승 행사를 하다가 왕을 아련하고 그때부터 궁중으로 들어와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어쨌든 신돈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왕은 그에게 청안거사라는 호를 내려주고 사부라 부르면서 국정에 관한 일은 모조리 그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불붙었다. 어이구, 공민왕이 신돈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사부. 여러분, 청공을 뭐라고 부르죠? 스승. 이렇게 부르죠. 또 무슨 법사가 있죠. 똑같은 일이죠. 자, 국정에 관한 일은 모조리 그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니 많은 사람들이 빌붙었고 사대부의 처들도 그를 신승이라 부르면서 설법을 듣고 복을 빌려고 찾아왔는데 신돈은 매번 그 여자들을 간음하곤 했다. 자, 이런 신돈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일찍 듣자오니 임금과 대신은 참소와 이간질을 잘 믿는다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셔야 세상이 복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신돈이 뭐예요? 많은 대신들이 신돈을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공민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에 넘어간 왕은 손수 대사는 나를 구하고 나는 대사를 구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을 부처와 하늘 앞에 맹세하노라. 공민왕이 처음에는 신돈을 엄청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맹세하노라 하면서 글을 썼으며 맹세문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국정을 의논하였다. 자, 여러분, 고려 말에 이런 신돈과 같은 인물이 있었어. 조선 19세기에는 진령군이 있었고, 자, 이런 비극의 역사가 항상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진령군은 끌어내려졌습니다. 2017년 최순실 비선실세도 구속되었죠. 자, 하지만 진령군이 사라졌지만 고종은 또 다른 무당을 불러들였죠. 성강호라는 박수무당이 고종을 홀렸다. 그래서 이 성강호라는 박수무당은 죽은 왕비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왕비가 무슨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고종을 홀렸던 것이었죠. 진령군이 끌어내려주고 최순실도 구속되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 조선의 운명이 걸려있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조선은 무속에 의존하는 전근대성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조선은 망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먼 소경으로 저렇게 짓밟혀가면서 그런데 지금도 청와대는 귀신이 많고 터가 안 좋아서 용산시대를 연다고 하면서 복숭아 꽃을 들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만국의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역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책임을 넘겼을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섬뜩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역사의 심판은 단호하죠.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역시 지난번에 했던 대로 사족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자, 명성황후가 어디서 죽느냐? 여기죠. 1895년 을미사변이죠. 자, 요 시기에 우리는 갑오개혁을 했고 을미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광무개혁을 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문무름이었죠. 그러나 속절없이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19세기에서 20세기로 나가면서 자, 고종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에게 의존했던 고종은 명성황후 사후에 시해 사건 이후에 아관 파천이죠. 아관이란 것은 뭘 말할까? 러시아 공사관이죠. 고종은 청나라에 의존했다가 이번에는 러시아에 의존했다가 무당에게도 의존하고 속절없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결국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1894년 동학이죠. 전봉준 장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죠. 만민공동회. 종로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만민공동회.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하는 거죠. 시위하는 거죠. 촛불 집회 같은 거. 저는 단군 이래 최초의 촛불 집회다. 이렇게 설명을 종종 하는데 여기에서 누가 나왔냐? 백정, 박성춘입니다. 백정이 나와서 연설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을 쓴 사람들이 보이죠? 관복을 입고 나왔죠. 정부 관료가 나왔고 양복을 입은 신사도 나오고 당시에 고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백성들이 추운 데서 떨고 있다. 가서 물대포 쏴라.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고종이 백성들이 추운 데서 떨고 있다. 가서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고 오너라. 그래서 정부 관료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과 민이 모였다. 그래서 무슨 공동회 해야 될까? 관민공동회. 전 이게 거의 조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관과 민이 힘을 합쳐서 다시 멋지게 손을 끌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끌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시 다 진압당하고 말죠. 이들은 나름대로 청으로부터 독립을 생각했고 자, 우뚝 선 독립국이 되길 바랬지만 결국은 꼼짝없이 망해갈 때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고 성씨를 잘 봐야 되죠. 신돌섭, 우리 집안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명문가였는데 조선 후기로 가니까 우리 집안도 좀 몰락하나 봐요. 이름이 돌석이시잖아요. 들어보니까 양반스럽습니까? 평민스럽습니까? 평민이죠. 국사책에서는 최초의 평민의병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 태백산 호랑이라 그러죠. 평민의병장이 등장했고 이름 없는 의병들이 등장했고 체포된 호남 의병장들. 사실은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상당히 가슴이 먹먹해지죠. 일본 놈들에 의해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다들 처형당하고 말죠. 드라마에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아까는 무당으로 나왔지만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 선샤인 19세기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습니까? 익문사 요원이었죠. 고종의 비밀 첩보 요원이지. 그래서 여러 정보를 캐내는 장면. 그 다음에 조선이 버린 아이였죠. 일본 낭인에 대해서 돌아오고 역시 조선이 버린 이병헌이죠. 미국 장교가 되어서 돌아오고 여기 어떻습니까? 양반집 손녀딸로 귀하게 컸는데 알고 보니까 총을 든 의병이었던 것이었죠. 제가 좋아하게 된 배우 변요한. 이 양반은 펜을 들죠. 그래서 19세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총을 들고 싸우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펜으로 기록을 남겼던 것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자, 지배층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층민들이 나왔던 것이었죠. 1907년 일제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당합니다. 그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자결했던 박스간이라는 분도 있죠. 더러는 책임을 지죠.
최익현 선생이죠. 자, 근현대사에서는 별명이 상소의 마왕이에요. 곳곳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소를 올리고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습니다. 도끼 들고 상소를 했었다는 거죠. 자, 이 면함 최익현 선생인데 이 최익현 선생이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1905년 을사늑약 나라가 망했다. 이제는 상소 갖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의병을 일으켰죠. 그랬다가 어떻습니까? 대마도로 끌려가셨다가 일본 놈들이 주는 밥을 니들이 주는 밥은 안 먹는다 이 새끼들아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순국하셨던 것이었죠. 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책임져야 될 놈들은 이렇게 어디에 빌붙고 이토 히로부미한테 빌붙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라를 팔아쳐먹고 내내 잘 살았겠죠. 자, 나라는 망했는데 그 망국의 고통은 수많은 민중들이 결국은 살기 위해서 간도로 떠나가고 살기 위해서 어디입니까? 연해주로 떠나가고 멀리 미주까지 캘리포니아 노동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 하와이 주민들 그리고 멕시코까지 결국은 나라가 망하니까 이 고통을 민중들이 전부 다 겪어왔던 것이었죠.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번에 없던 강이었는데 의견이 갈리지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해서 쭉 우리의 역사가 이어져 왔죠.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까지 끌고 왔단 말이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까요? 심히 걱정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